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30대 후반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벌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멋진 여성 사연자분이신데요. 최근에 통쾌한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37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이제 1년 정도 지난 새색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 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인데요. 항상 일밖에 모르던 제 일상 속에 소소한 즐거움을 준 이 사연들 때문에 저도 한번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리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라온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렇기에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편에 속했답니다. 그 점은 제법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계산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주장이 센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일을 시작해 회사를 들어가 일을 배우는데 제 성격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사회에 맞출 수는 없으니 사회에 저를 맞추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8년을 한 직장에서 악을 쓰고 버텨 젊은 나이에 꽤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어요. 첫 3년까지는 몇 번을 관둘까 여러 번 고민도 해보고 전혀 수평적이지 못한 조직사회에 쓰디쓴 참맛도 보았었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좋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회사 내에서 알아주는 지나친 워커홀릭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긴 직장 생활을 끝내고 경력을 토대로 제 전공을 살려 사업을 시작했어요. 적은 자본금에 비해 첫 사업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낳았고 그렇게 시작부터 성공인가 싶었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 처음부터 만족하기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 지나친 욕심에 일을 더 크게 벌리게 되었고 그게 큰 화근이 되어 결국 첫 사업은 실패로 막을 내렸답니다. 제가 사업을 실패하고 좌절했으니 5년을 만나던 전 연인도 제 곁을 떠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 때 제 곁을 떠나는 사람과 남아서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확실히 구분지어 걸러질 사람들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은 현실이 되었었죠. 안 그래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연인의 이별 통보에 더욱 정신없이 아파하고 있었고 그런 제 곁에 남아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를 함께하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남편이 제 후배고 제가 선배였죠. 제가 남편보다 2살 많은 연상녀랍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는 오래였지만 각자의 연인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 후 큰 접점이 없어 가끔가다 안부만 전하는 그런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다 사업 실패로 맞이한 아픔과 이별에 대한 슬픔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 친구가 지금 제 남편을 부르게 되었고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죠. 선배, 남자가 그 사람뿐인 것도 아니고 사업은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선배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선배 뻥 차버린 그 남자는 나중에 엄청 후회할걸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그 전보다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감정을 저보다 더 보살필 줄 알고 더 세심한 면모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제가 더 남자 같고 오히려 남편이 여자 같다는 말들을 줄곧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어느새 남편과 저는 남편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위로 덕분에 금세 아픔들을 이겨내고 다음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첫 사업을 할 때 자본금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 전 실패를 거름 삼아 맞이한 다음 사업은
빠르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성장세에 들어갔고 오랜 노력 끝에 안정적인 기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 사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제 회사가 유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꽤나 유망받는 기업이었고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뒤처지지 않게 공부해야 했어요.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제 회사가 그만큼 클 수 있었고 저만큼이나 저를 잘 따라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도 안정적인 매출을 일궈낼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요. 하루는 제가 홀로 남아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상황을 알고선 초밥을 포장해와 회사로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짠!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혼자 일한 데서 근처에 소문난 초밥집에 줄 서서 포장해 왔어. 같이 먹자. 나도 밥 못 먹었는데. 같이 먹자.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 때에는 소소하게 회사에서 데이트도 하고 제 상황에 맞춰주는 남편 덕분에 저도 더욱 힘을 내어 일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제 결혼은 계속 미루게 되었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었기에 점차 제 결혼을 닥달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사업이 먼저라는 제 고집을 결코 꺾지 못하셨어요. 지금 제 남편은 이런 저의 성격이나 모습까지 모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4년 정도 연애 후 제 사업이 모두 안정되고 나서야 남편의 대단하진 않지만 사랑이 넘치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나 둘씩 준비하게 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으니 식을 올리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몇 년 전 시아버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이 두 아들들의 용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살아생전 아버님이 남겨두신 유산과 그 집에 살면서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건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어머니는 허영심과 욕심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을 결심하고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왔을 때에는 그저 수다스럽고 웃음기 많은 모습이 평범한 동년배 아주머니들과 같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니 슬슬 본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남편은 연년생에 형 한 분을 두고 계셨고 형 또한 아직 미혼이었기에 제가 시집갈 때쯤에 첫 며느리를 맞이하셔서인지 저에게 바라는 점이 많아 보였어요. 혼수는 어떻게 할 거니? 혼수요? 그래. 내 혹시 몰라서 기본적인 것들만 넣어서 목록을 한번 써와봤다. 내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시댁에도 가구나 가전제품 하나씩 바꿔주고 한다더라. 이번에 내 친구 하나도 최근에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김치냉장고 하나 놔뒀다고 엄청 자랑하길래 우리 집에 놓을 김치냉장고도 하나 써놨으니 그리 알고 그리고 예단은 사돈네가 알아서 잘 해오리라 믿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엔 현금으로도 주고 그런다던데 아니면 금도 좋고 보석도 좋은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얘기는 들은 게 있니? 혼수라니. 사실 신혼집을 남편이 마련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냈으면 많이 냈지 남편이 보탠 금액은 제가 낸 금액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기에 시모의 말은 형평성에 어긋났죠. 예단도 자식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닌 이상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게 적정선에 금액을 맞추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고 저는 또 이런 일에는 참지 않고 뱉어내는 성격이어서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신혼집은 제가 거의 70% 정도 부담했고요. 성훈 씨는 계약금 정도만 냈었어요. 예식장이나 그 외 부대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안 가구와 물품들은 성훈 씨와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내기로 미리 말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친구분처럼 어머님 집에 김치냉장고 놔두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물이나 예단은 양가 측과 협의하에 적정선 금액에 맞추어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머니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야 각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버벅이며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아가. 네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말을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구나. 예물이랑 예단은 성훈이랑 마저 내 얘기하마. 그렇게 말하던 시모는 뒤에서 남편에게 시집도 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라며 제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투가 사무적이고 딱딱한 모습이 담겨 있어 그리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고 뒤에서 남편에게만 제 험담을 하는 것이 제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앞에서 제게 대놓고 얘기를 하였다면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부분은 수용하여 바로 고치면 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서로 불편한 일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들었다며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부분을 따지고 들기도 뭐했죠. 그렇게 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이중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제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것을 숨기기로 하였어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만 둘러대고 말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맞춰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았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시집을 가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이중적인 면모를 계속이 보여주었어요. 항상 제 앞에서는 별말 없다가도 그렇게 뒤에서 남편에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이도 많은 것이 기가 센 것 같다고 험담을 하기 일쑤였답니다. 몇 년 전 시아버님과 사별 후 홀로 키워낸 아들이기에 장가를 보내니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바라는 것도 많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로 스스로 다짐하였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투 부분도 최대한 너그러이 하려 노력하며 행동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사실 제 하루하루는 직원들과의 회의와 거리차와의 미팅, 그리고 기한서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여 결제해주는 등 매일같이 바쁜 나날들인데다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밀린 결제 서류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래도 시집가고 맞이한 시모의 첫 생신날이기에 그날만큼은 하루 쉬기로 맘먹었죠. 시간이 금이던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생일 전날부터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미리 재료들을 사왔고 생신 당일에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과 불고기 등 여러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레시피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성스레 준비해왔어요. 간을 살짝 보았는데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시락통에 옮기고 나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국과 반찬이 식지 않게끔 빠르게 도착해 싸온 음식들을 꺼내서 한 상 가득 차려놓으니 그럴싸해 보였고 남편도 바쁠 텐데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어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어머님의 반응도 남편과 같으리라 생각하곤 어머님을 부르니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생일상을 집에서 먹는다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일단 생각해서 해왔으니 맛있게 먹으마. 근데 이왕 했으면 그릇에라도 옮겨 담지. 도시락통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설마 이게 다인 거야? 뭐 케이크나 선물은 없는 거니? 이 와중에 저와 남편의 손에 뭐라도 더 들린 게 없나 살피는 시모가 정말 속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녁은 나가서 한우집 예약을 해놓았고 케이크도 그때 가서 보려고 미리 사놓지 않았죠. 선물도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두긴 했지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은 별로이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망이 컸죠. 그런 제 모습을 남편도 느꼈는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엄마도 참
이 사람이 생각해서 어제부터 장봐오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 준다고 음식 다 준비한 건데 그냥 예쁘게 생각하고 먹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데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겨우 일 빼고 온 거란 말이야. 아니, 그 회사는 무슨 주말에도 일을 시킨다니? 이름 들어보니까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인 것 같더만. 이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하는가 보다. 내 친구들이 나보고 며느리 무슨 회사 다니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해요.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은 뭐 얼마 돈도 안 준다면서? 그럴 거면 그냥 때려쳐라. 우리 성훈이는 너랑 다르게 대기업 다녀서 네가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니 그냥 때려치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모습에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싶었고 도통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기업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도 보고 함께 성장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성훈 씨 못지않게 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에 나가는 것도 제가 좋아서 나가는 거고요. 저는 겨우 호호호 하며 웃어 보였고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죠. 그런 분위기를 살폈는지 남편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가서 외식해요. 이 사람이 괜찮은 한우집에 예약해뒀어요. 한우? 그래, 알았다. 한우라는 말에 그제야 표정이 풀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차린 밥상을 다 먹고 난 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데리고 온 것이었죠. 형님이 되실 그 여자분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그 모습에 시모는 신이 나서 둘을 반기며 방으로 들여보냈죠.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차를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받았지만 시모의 생신인데 또 이런 부분까지 맞받아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 참고 안방으로 가 물었습니다. 차는 어떻게 커피가 괜찮으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은 모두 좋다고 하였는데 형님이 되실 그 여자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얄밉게 답했어요. 제가 카페인에 예민해서요. 커피 말고 녹차로 부탁할게요. 아,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 조절 부탁드려요. 벌써부터 제게 기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여기가 카페도 아니고 온도 타령하는 그 모습에 몇 마디 나눠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예비 형님을 뒤로하고 애써 웃어 보이며 알겠다 말하곤 방문을 닫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서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제 앞에선 들려주지 않던 시모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형님이 될 그 여자분도 호호호 거리며 꽤나 분위기가 좋아 보였죠. 커피 2잔과 녹차 1잔을 남편이 꺼내준 찻잔에 담아 쟁반에 받쳐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 앞에선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시어머니의 말들이 다 들려왔죠. 아이고야, 대학 교수라니. 어쩐지 공부 잘했을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겠네. 딸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말이야. 예비 형님이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을 물어보지도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문을 2번 두드려 놓고 한 뒤 각자 자리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예비 형님은 저 보란 듯이 뒤에 숨겨두었던 쇼핑백을 건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별거는 아니고 오늘 생신이시라고 해서 백화점 가서 하나 사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듯이 환하게 웃어 보이며 저 보란 듯이 큰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말이야. 대학 교수라서 그런가 누구랑은 다르게 센스가 넘치네. 그러곤 쇼핑백 안에 물건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쇼핑백만 봐도 명품인 것이 눈에 보였죠.
박스를 둘러싼 리본을 풀어헤치니 그 안에는 색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강렬해 보이는 스카프가 나왔어요. 어머님 취향을 몰라서 제 취향대로 골라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딱 봐도 시어머니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색상의 스카프였고 시모도 그 스카프를 위아래 뒤집어 보더니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색이 곱네요. 잘 쓸게요. 고마워요. 누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괜히 하는 말처럼 들렸죠. 영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계식 리액션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이만 안방을 나와 참아온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제가 갑자기 웃어대자 남편도 궁금했는지 왜 그리 웃는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아까 안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니 남편도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 형수를 센스 넘친다고 칭찬했다가 낭패봤네. 진짜 센스 넘치는 건 당신처럼 원하는 물건 알아서 살 수 있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센스 있는 건데 말이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거칠이나 직업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러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예비 형님까지 모두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예비 형님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시모는 아쉬웠는지 그런 예비 형님을 붙잡았죠. 아니 왜요? 오늘 둘째 애가 나 생일이라고 한우고깃집을 예약했다던데 좀만 이따가 같이 가서 저녁 먹지. 그러자 아주버님이 곤란해하는 예비 형님을 대신해 답했죠. 에이, 엄마도 참 이 사람 논문 준비로 바빠서 들어가 봐야 돼. 그럼 나 이 사람 좀 데려다 주고 올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인사했고 저와 남편도 다음에 또 뵙자는 말로 인사를 했어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선물로 받은 스카프를 들고 오며 저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 색상 좀 봐라. 이렇게 튀는 색상을 도대체 무슨 옷에 입으라는 건지 원.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이리 패션 감각이 없다니. 아휴, 이것 좀 봐라. 나한테 어울리냐? 급기야 그 스카프를 둘러대고는 저와 남편에게 묻는 시모였죠. 저는 애써 웃음을 참아가며 답했어요. 글쎄요. 어머님 평소에 입으시는 스타일과는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백화점 가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오세요. 아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니, 이걸 굳이 상견례 자리에 하고 오란다. 그렇다고 가서 바꾸기도 뭐하고. 아휴. 결국 혀를 차보이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앞에서는 웃어 보이더니 예비 형님이 가자마자 흉을 보는 게 어쩐지 제가 결혼한다고 왔을 때도 이렇게 남편에게 흉을 받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저녁 예약 시간대에 맞춰 함께 한우고기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잠시 근처 베이커리에 들려 케이크를 사들고 온 남편이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볼을 붉히며 소녀처럼 고맙다고 말하는 시모가 아까 본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초의 불이 다 꺼진 뒤에야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대단한 건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인데 가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나 드시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친구분들이랑 가서 드시라고 넣어봤어요. 그제야 입이 찢어지게 웃어 보이던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고는 그 안을 살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상품권이라니. 역시 세아가 네가 나이가 있는 만큼 센스가 좋긴 하구나. 아, 근데 50만 원이네? 나는 100만 원권 정도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친구들을 데리고 마시는 것을 사 먹니? 적어도 100만 원권 정도는 되어야 네 말대로 하지.
아휴, 난 또 말을 또 휘황찬란하게 하길래 100만 원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김만 샜네. 뭐 그래도 잘 쓰마. 처음엔 잔뜩 기대한 얼굴로 봉투 안을 살피던 시모는 상품권 액수를 보더니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 보이시더군요. 사실 이번 백화점 상품권은 지난 명절 때 직원들 보너스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다가 남은 50만 원권을 선물로 드린 거였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오히려 처음부터 큰 선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 더 바라는 게 많아져 힘들 거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실행에 옮긴 거였는데 제가 너무 째째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백화점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갖고 있던 상품권으로 준비해 본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잘 챙겨 드릴게요. 제 딴에는 생각해서 얘기해 본 거였는데 이어 시모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에 그 생각들은 쑥 들어가게 되었죠. 아니, 네 회사는 무슨 너 혼자 일을 다 한다니?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쁘다고 유세인 건지. 누가 보면 나란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아휴, 됐다. 바쁘신 며느님이 이렇게 챙겨준 게 어디겠니? 잘 쓰마. 끝내 말을 비꼬아대던 시어머니는 퉁명스레 말하며 제가 준 상품권 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두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그 백화점 상품권을 빼앗아 들며 그리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가겠다 소리치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아내었어요. 그렇게 시모의 생신이 지났고 또다시 저는 바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지난 아주버님 상견례 자리에는 저도 함께 오라고 초대하였지만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참석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남편만 그 자리를 갔다 왔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네 집안도 평범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형님이 상견례 자리에 하고 오라며 어머니 생신 때 선물로 주었던 스카프를 동일한 디자인의 색만 다른 걸로 형님 친정 어머니께서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자신과 똑같은 스카프를 한 모습을 본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는 여담을 남편에게 전해 듣는데 저 또한 쇼킹하더라고요.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꽤나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어두운 홀을 중심으로 여러 조명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형님의 드레스도 어찌나 삐까뻔쩍하던지 드레스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몸매가 다 드러나는 타이트한 드레스에 가슴 쪽이 다 파져 있어 조금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다 보이겠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아슬아슬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점이 불편했는지 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객들과 인사를 하다 말고 제게 와서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얘 아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네 형님 웨딩드레스 봤니? 아니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드레스를 입은 건지 내가 다 남사스러워서 원. 대학 교수라는 것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누가 보면 술집 여잔 줄 알겠다니까. 내 친구들도 한 번씩 보더니 다들 뭐라고 하더라. 드레스가 너무 야시시한 거 아니냐고. 내가 다 창피해서 뭐란 말도 못하겠고. 아휴. 끝내 혀를 차대며 제게 형님의 흉을 보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하객으로 온 자신의 지인들에게 다가가 인사하였어요. 이번만큼은 시모가 흉을 보는 게 어쩐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렇게 뒤에서 형님 흉을 보던 시모가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주버님네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께 외식하자는 말에 퇴근 후 형님이 예약했다는 한식집으로 갔어요. 늦지 않게 출발했다 생각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식구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자리에 가 앉으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꼭 먹이를 문 하이에나 마냥 저를 쏘아붙이는 시모였죠. 얘, 제발 일찍 좀 다녀라.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오늘도 늦니? 네 형님은 예약도 하고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더라. 네 형님 좀 보고 배워라. 시어머니의 말 뒤로 형님이 얄밉게도 한마디 더 덧붙였죠.
에이, 어머님도 동서가 많이 바쁜가 보죠. 원래 중소기업일수록 일할 사람은 적고 혼자서 두세 명분의 일을 한다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억울함을 내뱉었어요. 오늘 늦게 온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정시에 퇴근했는데 금요일인데다가 퇴근 시간까지 맞물려서 생각보다 차가 더 많이 막히는 바람에 늦어진 거예요. 회사 일과는 무관하니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 형님 맞은편에 있던 시모는 제가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 봐라, 첫째야. 둘째 얘가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면서 말대꾸를 한다니까? 무서워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갑자기 왜 저렇게 친해진 건지 갑작스러운 시모의 태도 변화에 의아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식당 직원들이 음식을 내오자 의자에 올려져 있던 가방에 혹여나 음식물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식탁 밑까지 의자를 밀어넣어 가방을 숨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형님이 신혼여행 선물로 명품백이라도 사다 준 것인지 평소에 못 봤었던 가방을 상점 모시듯 의자 위에 고이 올려두었더라고요. 제 옆에서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말을 거들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차가 막히면 늦을 수도 있지. 이 사람도 억울해서 한 말일 텐데 말대꾸라고 사람 바로 앞에 면박이나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 이제는 아들놈까지 나서서 난리네.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어 보이던 시모는 이내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야, 네가 내 아들놈한테 말대꾸하는 법 알려주기라도 한 거야? 평생 혼자 키워도 나한테 대든 적이 한 번 없던 놈인데 결혼하고 나니 물이라도 든 건지 저렇게 변했다. 이래서 사람을 잘 들이라고 하나 보다. 두서없는 남 탓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그대로 할 말이 많은데 말문이 턱 막혀버린 탓에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런 저를 다독이며 나온 음식들을 먹어보라고 제 손에 수저를 쥐어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형님과 시모는 바로 제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동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왜 그렇게 깨작거리면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 형님의 말에 시모가 덧붙였어요. 얘 그냥 내비둬라. 제가 원래 저렇게 입이 짧아서 밥을 세며 먹는다. 어느 집 복 나가게 하려고 꼭 고사라도 지내는 것처럼 마냥 제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다 답답하더라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에 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맘 같아선 외식이고 뭐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가족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안 볼 사람들도 아니기에 꾹 참았죠. 그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건지 집에 오자마자 먹었던 음식들을 개원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며 먼저 얘기를 하였어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랑 형수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옆에서 지켜보던 내가 다 민망하더라. 왜 그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건지. 형 얘기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가서 형이 잠시 몸살을 앓아서 이틀 정도 누워있었고 형수 혼자 쇼핑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엄마 명품백 하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 형이 같이 쇼핑을 갔었다면 뭐 그리 비싼 걸 사드리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난 내 엄마가 그렇게 속물인 줄도 몰랐는데 이번에 나는 가방 사줬다고 돌변한 모습 보고 엄마한테 실망했어. 여보가 좀 그러면 다음부턴 그런 외식 자리에선 우리는 빠져도 괜찮아. 내가 잘 둘러대 볼게.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댁은 몰라도 남편은 참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곤 하네요. 아니야, 괜찮아. 곧 아버님 기일인데 일 있다고 둘러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가족인데 피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내가 잘해볼게. 내 입장에서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에게 말한 대로 곧 있으면 시아버님의 기일입니다. 이번 시부의 기일에는 시모와 형님이 또 어떤 핑계로 저를 볶아댈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민한 끝에 내린 제 결정은 매달 드리는 용돈에 조금 더 보태어 드리는 거였어요. 아버님 기일이니 좀 더 보태서 제사에 쓰일 과일이나 음식을 사시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매달 드리는 용돈일도 아니었지만 제 사비를 용돈으로 드리며 전화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곧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 사시는데 보태시라고 제가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웬일이냐? 둘째 네가 그런 거를 먼저 신경 써서 용돈을 다 주고. 뭐 어차피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주는 거겠지만. 잘 쓰마.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드린 용돈은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성우 씨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요. 짠순이 네가 무슨 바람이 분 거냐? 얼마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쓰마. 역시나 시모의 반응은 그저 시큰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짠순이라니 제가 지금껏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드린 적은 없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모순적인 그 말이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계속 통화를 이어가봤자 제 성질에 못 이겨 또 큰 소리를 낼까봐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의 기일 전날 제가 용돈으로 드린 금액을 확인한 건지 목소리 톤이 달라진 채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 둘째야. 내가 용돈을 지금 받지 뭐니. 이번 용돈은 생각보다 아주 넉넉하게 넣었더라. 진즉에 이렇게 신경 썼으면 얼마나 좋았니? 아무튼 둘째 네 덕분에 올해 제사는 좀 더 풍요롭게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할 건데 회사 빼고 올 수 있지? 네 형님도 온다고 하니까 내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오거라. 알겠니? 시모의 말은 꼭 나오라는 통보와 같았어요. 사실 이번 제사 음식을 제가 도우지 못할 것 같아 괜히 음식하지 말고 요즘 제사 음식 주문도 되니 사서 하자는 취지로 넉넉하게 드린 용돈이었는데 일이 꼬여버린 것만 같았죠. 어머님, 사실 제가 용돈을 넉넉하게 드린 이유는 요즘 제사 음식을 살 수가 있으니 음식을 직접 하시지 말고 만든 음식을 사자는 취지에서 드린 거였는데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제가 내일 회사를 전부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 좀 넘어서 가봐도 괜찮을까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나는 지금껏 네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사서 한 적이 없거늘. 그리고 오해는 뭐가 오해야? 네가 분명 음식할 거 사는데 보태라고 준 거 아니니? 제가 분명 음식을 사시는데 보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잔말 말고 내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와라. 그렇게 귀청이 뜯어질 정도로 우렁차게 소리치곤 전화를 끊어버린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일은 쉬어야 했죠. 밑에 직원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시부의 기일 당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시댁으로 갔어요. 다행인 건지 이번에는 제가 형님보다는 먼저 왔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시가 넘어도 형님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형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시가 되어갔고 아직도 오지 않는 형님과 그럼에도 별말 없는 시모가 이상하다 느낀 저는 먼저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형님은 오늘 안 오시나요? 내가 말 안 했었니? 큰애는 오늘 강의를 빼려고 했는데 뭐 특강인지 뺄 수가 없다면서 못 온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어. 대학 교수직이나 되는데 아무렴 그렇게 바쁘지 않고 배기겠니? 하루 전날 특강이 잡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형님과 대학 교수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시어머니. 이 둘이 이제는 조금 미워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바쁜데 일 빼고 온 건데요. 얘, 너랑 네 형님이랑 같니? 회사는 너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테지만 네 형님은 교수잖니. 강단에 올라서 강의할 사람이 큰애뿐이라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런 애한테 교수 일을 때려치고 음식이나 하라고 할 순 없잖니. 아니면 너는 이 늙은 시애미가 홀로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야 속이 시원한 거야? 어머님,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더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래도 3시쯤에 강의 끝나자마자 달려온다고 하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라.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도 시모의 똥꼬집 앞에선 우스울 뿐이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홀로 음식을 하여야 했어요. 시모는 옆에서 잠시 재료를 손질하다가 싶다가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손목이 쑤신다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고 덕분에 전 실력에도 없는 요리 솜씨를 발휘하였죠. 3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형님은 음식을 다 해가니 그제야 와서 시모와 함께 얄미운 말들을 옆에서 늘어놓았어요. 어머, 동서. 음식 솜씨가 영 별론가 봐. 간이 좀 싱겁네. 꼬지저는 또 왜 이래? 너무 끝에 꼬지를 꽂아서 너무 달랑거려가지고 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네. 이런 걸 제사상에 내놓으라고 만든 거야? 오자마자 겉옷과 가방을 소파에 두고선 주방으로 와 전을 하나 집어먹고는 싱겁다고 얄밉게 구는 형님이었죠. 그리고 형님을 따라 전을 똑같이 맛보고는 시모도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첫째 말이 맞구나. 둘째야, 간이 너무 싱거운 것 같다. 그리고 꼬지 좀 일정하게 꽂지 그랬니?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타박이나 늘어놓는 형님과 시모였어요. 혼자서 음식을 한 사람한테 타박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져묻고 싶었지만 아버님 기일인데 괜한 분란 일으키기 싫더라고요. 홀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진도 다 빠진 상태라 대꾸할 힘도 없었고요. 제가 별말이 없자 형님과 시모도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과 남편도 퇴근 후 시댁에 왔고 제사 음식은 별도로 빼두고는 남은 음식들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음식을 맛보던 아주버님이 아까 간 보며 타박을 놀아놓던 형님과 시모와는 달리 감탄을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국이 너무 짜지 않게 잘 됐는데? 담백하니 돌아가신 아빠가 와서 맛봐도 좋다고 하시겠어? 아주버님에 이어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국을 한 입 떠먹어 보더니 아주버님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이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딱 이 정도로 알맞게 심심하니 담백한 국을 좋아했었지. 항상 엄마가 해준 국 드시면서 짜다고 했었잖아. 혹시 이거 당신이 한 거야? 그리고 제게 음식을 한 건지 묻는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묻는 거였죠. 제가 음식 준비를 끝내고 잠시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형님이 강의 때문에 늦게 오느라 홀로 음식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미리 메신저로 해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뻔뻔하게 그지없던 형님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서방님 입맛에도 맞으신가 보다. 그거 동서랑 저랑 같이 했어요. 형수님이요? 오늘 강의 때문에 늦게 오셨다면서요. 집사람이 혼자 음식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뻔뻔한 형님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저를 대신해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미리 말을 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진 형님은 말을 버벅이며 또다시 거짓말을 하였어요. 제가 그래도 오후에 와서 간 좀 보다가 너무 짠 것 같아서 물 좀 붓고 다시 끓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서방님이 뭔가 오해하셨나 보다. 형님, 왜 오늘 같은 아버님 기일날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음식 다 하고 나서야 오셔서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게 다잖아요. 심지어 간도 싱겁다면서 타박하셨으면서 무슨 간을 다시 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저는 뻔뻔하고 얄미운 형님의 거짓말에 참다 못해 입을 열었고 중간에 껴서 듣고만 계시던 시모가 이후 말을 이었어요. 뭐 오늘 같은 날 그런 거를 일일이 재고 따지고 그러니?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어쨌든 네 손윗사람한테 그렇게 말마다 따박따박 대들어서야 되겠어?
네 말대로 오늘 같은 날, 네 시아버지 기일인데 말이야. 음식을 누가 했던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원. 그렇게도 생색을 내고 싶었니? 이어진 시모의 말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만 시모에게도 한마디 꺼내려던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리는 듯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만류에 행동들을 모두 멈추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하여 남편이 한마디 하였어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형수님도 좀 솔직해지시고요. 곧 제사 지내야 하는데 조용히 제사 지내고 갑시다. 아빠가 맘 편히 들렀다가 갈 수 있게요. 남편의 말에 시모와 형님 두 분 다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의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그날 내내 시모와 형님에게 받았던 서름들이 그나마 조금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평상시의 나날들이 흘렀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연락하지 못했던 대학 친구들과 연락이 다 오랜만에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대학 친구 중 한 친구가 형님처럼 대학 교수인데 이번에 형님이 일하고 있던 대학교로 이직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은영이 너도 그 학교로 이직했어? 우리 형님도 거기서 교수로 있다던데. 정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차성은이라고. 학과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사실 나랑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아서. 그분 알지? 우리 학교가 경기권에 있는 작은 사립대라 교수가 많지 않아서 이름 대면 거의 다 알긴 해. 근데 그분은 전임 교수가 아니고 그냥 시간 강사일 텐데. 뭐? 시간 강사라고? 시댁에는 자기가 교수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난 그래서 너처럼 전임 교수라도 되는 줄 알았지. 대학 교수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형님이 알고 보니 그냥 일반 시간 강사였다니.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감쪽같이 시댁을 속이고 기만한 형님이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로부터 형님에 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었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 선생 학교 측에서 이미지 영 별로야. 어? 왜? 나도 형님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서 말해도 괜찮아. 허풍이 좀 심하거든. 허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매일같이 명품을 걸치고 다녀서 집이 좀 사는 건가 했더니 글쎄 죄다 리플리카 제품이더라고. 뭐? 그럼 형님이 하고 다니는 명품 옷이나 가방이 짝퉁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동료 교수 중에 그쪽으로 좀 빠삭한 친구가 있어. 거의 감별사급으로 잘 보는데 보더니 티 안 나게 잘 만들어진 리플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친구의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대학 전임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짝퉁이라니. 그리고 제 내리를 스쳐가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시모에게 처음 인사 올 때 선물로 주었던 스카프와 신혼여행을 놀러가서 아주버님은 몸살에 호텔에서 쉬고 있을 때 홀로 사온 시모의 명품백. 이 두 가지도 짝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남편도 듣더니 어이가 없다며 열을 내더라고요. 당장 시모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남편을 늦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나중에 천천히 제가 말하겠다며 말렸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김장을 해야겠다며 시모가 저와 형님을 불렀고 일요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 아침부터 시댁으로 가 김장 준비를 하였어요. 김장은 왜 이리 김치 종류별로 하는 건지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파김치까지 모두 김장에 나섰어요. 소매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끝까지 씌어 올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는데 형님은 그날 또 팔이 아프다는 둥 뺀질거리기 일쑤였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는 제사 때처럼 별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 혼자 다 하다시피 양념 준비하며 배추 손질까지 다 하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대가 되었고 옆에서 시모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굽는 듯 보였어요. 포슬포슬 올라오는 향내가 제가 좋아하는 갈치 냄새였어요. 향을 맡고 있다 보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갈치를 다 구운 시모는 형님만 따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얘 첫째야, 이리 와서 갈치 좀 먹고 해라. 이거 내 친구가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갔다 오면서 사다 준 건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쫄래쫄래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형님은 콧소리까지 내가며 맛있다 난리였고 그 옆에 시모는 살가운 친정엄마처럼 앞에서 생선살까지 발라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치? 나도 엊그제 맛봤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니 좋더라고. 아, 저, 첫째야. 사실 말이다. 이 갈치를 선물해준 내 친구 딸내미가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엄청 고생을 한다나 봐. 첫째 네가 대학 교수라니까 혹시 주변에 아는데 취업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던데 어떻게 아는 사람 좀 없니? 왜 그렇게 형님에게 살갑게구나 했더니 다 목적이 있었더군요. 형님에게 무언가 부탁할 게 있었더라고요. 시모의 부탁에 형님은 당황한 듯 보이더니 찾아보겠다 말하였고 저는 꼭 없는 사람 취급하는 시모에게 다가가 갈치의 가시를 발라주고 있던 시모의 손을 빤히 바라보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또 다시 개무시하며 말하더라고요. 너는 물에 밥이나 말아먹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던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그 앞에서 던져 보이며 소리쳐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친구분 따님 취직 제가 시켜드리면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지 않으실 건가요? 제 말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둘째 네가? 네가 무슨 수로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냐? 결국 저는 1년 동안 숨겨온 저의 진짜 정체를 밝혔답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이 접니다. 저는 주섬주섬 소파 위에 두었던 가방 속에 제 명함을 꺼내 건네주며 소리쳤고 그 명함을 건네받은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아니, 둘째 네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껏 말하지 않았던 거니? 그리고 시모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자빠진 몸을 일으키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건 직원이건 어머니께서 저를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형님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교 시간 강사였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형님은 시간 강사라는 말에 연신 기침을 하였고 시모는 그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형님을 향해 이 말이 사실이냐고 소리쳐 물었어요. 그러더니 형님은 제가 사장이라는 걸 밝혔을 때보다 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었나 본데. 그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알아? 명예훼손이요? 어이가 없어서. 그 학교 조수빈 교수라고 아시죠? 제 대학 친구인데 이번에 형님네 대학교로 이직을 했다더군요. 그 친구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전화 연결이라도 시켜드려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형님에게 핸드폰 속 친구 연락처를 보여주며 전화라도 거냐고 당당하게 외쳐 보였고 그제야 형님은 이실직고 해보였어요. 조 교수가 동서 친구였다니 무슨 그런 우연이 다 있네. 미안해 동서. 내가 그동안 말이 심했지? 사실 내가 시간 강사인 거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야. 부탁인데 이 사실 내 남편이랑 서방님한텐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대학 교수라고 속인 건 죄송한데
제가 있는 곳이 말이 시간 강사지 대우는 교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숨길 의도는 없었는데 죄송해요. 무릎까지 꿇으며 아주버님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형님. 그리고 끝까지 변명만 읊어대는 형님이 이제는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시모는 쓰러질 듯 뒷목을 잡더니 형님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며 소리쳤어요. 끝내 형님은 울며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그런 형님의 빈자리를 잠시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제게 빌더라고요. 둘째야, 그동안 내가 너를 무시하고 첫째와 차별해서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헛먹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 볼 줄을 몰라서야 원. 저런 앙큼한 여우 같은 년을 꼴에 내가 대학 교수라고 갈치 구워주고 가시 발라주며 먹여준 걸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구나.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고 기만해오다니. 내 절대 저년 용서하지 못한다. 그날은 명품 가방과 스카프에 관한 얘기까지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하면 정말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뜯을까 걱정이었죠. 그날 형님의 진짜 정체를 시모가 아주버님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뛰쳐나간 형님은 시모의 전화 한 통에 다시 달려와 남은 김장을 혼자 모조리 해야 했어요. 그 모습이 이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중간중간 도와주려 했지만 판세가 뒤집히니 시모도 180도 변했고 제가 고무장갑에 손이라도 대면 시모가 달려와 너는 지금껏 너무 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쉬라고 저를 소파에 앉혀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제게 그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시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이고 가족이니 이런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시모 친구분의 딸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검토하였고 비록 뛰어난 자질이 돋보이진 않았지만 신입사원으로 잘 가르치면 괜찮겠다 싶었기에 제 회사에 채용을 하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과 스카프에 관한 진실은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어도 본인이 감수하라는 뜻에서 주는 제 벌이었죠. 시모가 화려한 겉모습만 보기보다는 따뜻한 내면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니까요. 현재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제 삶 속에는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보듬어주는 남편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냉전 중이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숨겼던 것이 몇 가지 더 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이 숨겨온 거짓말들이 한둘이 아닌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은 그 충격으로 잠시 별거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남편에게 전해 들은 건데 아주버님은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무장한 형님이 밉지만 또 한편으론 아직까지 형님이 마음속에 있다며 이런 형님과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고 해요. 얘기들을 하나둘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저 형님같이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껏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